시작됐네. 좀 오늘 볼 내용이 제5장 5장 신과 인간의 중간자, 반신과 괴물 이야기, 자연과 관계된 반신과 반인 반수 내용이 5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잠깐 봐야 될 단어들 몇 개가 있는데 DEMIGOD 데미갓, 크게 왜 이렇게 데미갓, 영어로는 데미갓. 원래 DEMI는 뭐 프랑스어에서도 똑같아요. DM은 반, 2분의 1이란 뜻이에요. 2분의 1, 반이란 뜻이고, 반신, 신인, 신과 인간이 중간이다. 사람과 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허큘리스. 자, 또 하나 볼 거는 SAGITTARIUS, Sagittarius. 자, 영어 발음은 Sagittarius고, 궁수자리, 인마궁 이런 말을 썼는데, 궁수자리, 인마궁, 사람 인자다, 뭐 말맞자, 궁, 그러니까 궁수. 인마궁 태생의 사람이다. 황도에서 제9궁에 해당된다. 제9궁이고, CHIRON, 세 번째 단어가 카이런, 영어 발음은 카이런, 카이런.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 켄토로스, 그리스 신화에서 현명하고 다재다능한 켄타우로스. 자, 이런 내용이 그 뒤에서 주위에서 볼 단어하고 내용을 3개 보고서 같이 5장 내용을 봅니다. 자, 첫 번째, 자연과 관계 있는 반신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가운데에는 올림포스 신들보다 비중이 약간 떨어지는 인물들도 수없이 등장한다. 이들 가운데 일부가 바로 반신, DEMIGOD, 반신들이다. 이들은 비록 신들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인간보다는 능력이 월등하다. 그들은 간혹 죽기도 하지만 죽은 다음에는 대부분 신이 된다. 이미 말했듯이 아스클레피오스가 그 하나의 본보기이다. 반신들 중에서도 중요도에 있어서 상위권에 드는 신 가운데 하나가 디오니소스, DIONYSUS이다. 그는 본래 밀교의 중심인물로 간주되는 경작의 신이었다. 페르세포네가 하데스에게 납치되어 갔다가 돌아왔듯이 그도 역시 살해당했다가 죽음, 곧바로 소생했다. 부활,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죽음은 겨울에 식물이 시들어가는 것을, 부활은 봄에 식물이 다시 자라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양자는 밀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나중에 디오니소스는 바코스, BACCHUS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사람들은 이 신을 위한 감사 축제를 지냈는데 거의 광란에 가까웠던 그 축제를 디오니시아, DIONYSIA, 주신제, 술주자의 신제, 또는 바카르날리아, BACCHANALIA라 불렀다. 그리고 그 축제에는 대개 바칸테, BACCHANTE라 불리는 여인들도 참석했다. 오늘날 BACCHANALIA, 바카르날리아는 광적인 축제를 말하며 BACCHANTE, 바칸테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미치기 직전까지 이른 상태의 여성을 일컫는다.
차츰 인기를 더해간 디오니소스는 결국 올림포스 신들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리스 신화에서 그는 제우스 신의 아들로 나오며 그의 어머니 세멜레 SEMELE 라는 여인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원래 세멜레는 바카르날리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대지의 여신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디오니소스보다 약간 격이 떨어지는 신으로 PAN이 있다. 그는 헤르메스의 아들이었다. 그는 들판과 숲의 신, 즉 모든 자연의 요정이었다. 그의 이름도 그런 점에서 나온 것으로 그리스어로 PAN은 모든 것이란 뜻을 갖는다. 판은 짐승의 뒷다리와 사람의 팔, 그리고 염소의 귀와 뿔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생김새로 미루어 보아 판이 야생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보통 간단한 악기를 불며 즐겁게 춤추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이 악기는 속이 비어있는 여러 개의 관, 즉 각기 크기가 다른 갈대로 만들어졌다. 이 악기는 지금까지도 팬파이프, PANPIP, 판의 파이프라는 뜻이라고 불린다. 판이 이 악기를 얻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었다. 그는 물의 ним프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쳐 버렸다. 그가 그녀를 뒤쫓아가자 그녀는 그를 피해 달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에게 빌었다. 그러자 신들은 그녀의 간청을 받아들여 그녀를 강가의 갈대로 만들어 주었다. 슬픔에 잠긴 판은 갈대를 꺾어서 팬파이프를 만들었던 것이다. 판이 사랑했던 이 ним프의 이름은 시링크스, SYRINX, 시링크스였다. 그 뜻은 그리스어로 관이다. 그래서 팬파이프를 때로는 시링크스라고 한다. 이 가련한 ним프는 음악과 관련된 또 다른 이름에도 자취를 남기고 있다. 새들이 지저귀일 때에는 보통 신체의 특정한 부위를 울려 소리를 내는데 바로 이 부분을 SYRINX 울 때라고 한다. 또 이건 음악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지만 저수지에서 물을 방출하거나 유입하는 관들은 싱크스의 복수형 SYRINGES 주사기로 불린다. 신들에게서 도망친 ним프 가운데 다프네 DAPHNE도 있었다. 아폴론에게 쫓기고 있던 그녀는 월계수로 변해서 간신히 그를 피할 수 있었다. 이런 사연 때문에 식물학자들은 월계수과 식물들을 다프네 DAPHN이라고 불렀다. 또 DAPHNEAN이라고 하면 겸연쩍어 하거나 부끄러움을 타다라는 뜻이 된다.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판을 비롯한 숲의 요정들을 매우 비도덕적인 존재로 생각했다. 그래서 악마의 모습은 오늘날까지도 판의 이미지를 따라서 뿔과 말굽 그리고 꼬리가 달린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가엾은 옛신 판을 기독교인들이 사악한 모습으로 그려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로마인들에게도 비슷한 자연의 신이 있었다. 그들은 파우누스 FAUNUS라는 신을 판과 동일시했다. 파우누스는 자연 가운데서도 특히 야생동물의 신이었다. 또 그의 누이 가운데에는 플로라 FLORA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그녀는 일반적으로 꽃과 식생의 신이었다. 이 명칭들은 동물과 식물을 묘사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생물학자들은 특정한 지역의
fauna 동물 서식지와 flora 플로라 fauna flora flora 식물 서식지를 언급하기도 한다. 또 플로라라는 이름은 여덟 번째로 발견된 소행성에도 주어졌다. fawn 새끼 사슴을 뜻하지만 파우누스와는 관계없는 앵글로색슨어가 어원이다. 로마인들은 식물의 신 가운데 특히 과일나무의 여신을 포모나 POMONA라고 했다. 라틴어로 POMUM은 과일이라는 뜻이다. 이 말은 여러 가지 파생어를 낳았다. 사과같이 즙이 많고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은 POME, 사과처럼 생긴 알갱이가 여러 개 붙어있는 과일나무는 POME GRANATE, 석류나무 그라나타 석류나무이다. 머리기름으로 쓰이는 POMADE, 포마드라는 연고제에는 원래 사과 성분이 들어있다. 이 연고제를 넣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상자는 POMAMANDER, 향료라고 한다. 간간히 거론된 데는 신들 가운데 이리스, IRIS, 영어로서는 아이리스라는 여신이 있다. 헤르메스처럼 중요한 위치는 아니었지만 그녀 역시 신의 전령사 역할을 했다. 특히 그녀는 신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래서 그녀는 자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야만 했는데 이때 사용된 그럴듯한 계단이 바로 무지개였다. 실제로 IRIS는 그리스어로 무지개를 뜻한다. 무지개의 특징은 물론 그 형형색색의 빛깔에 있다. 그래서 IRIS는 여러 가지 색깔을 띠고 있는 물체를 가리킬 때 쓰이고 있다. 실례를 하나 들어보자. 동양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서양인들의 눈은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깔을 띈다. 1721년 덴마크의 박물학자 야콥 베기누스 윈슬로는 눈이 색깔이 있는 부분을 IRIS 홍채 아이리스라고 명명했는데 이 명칭은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또 이 낱말은 붓꽃을 말할 때에도 쓰인다. 붓꽃은 여러 가지 색깔이 큰 꽃이 피는 식물이다. 그리스어로 IRIS의 복수형은 IRIDES이다. IRIDES는 몇몇 영어 단어들 속에 나타나 있다. 예를 들어 물 위의 기름이나 비누 거품, 그리고 조개 껍데기의 안쪽에 생기는 얇은 막 등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빛깔이 달라진다. 바로 이것을 IRIDESCENCE 무지갯빛, 진주빛이라고 한다. 1803년 영국의 화학자 스미슨 테넌트는 다른 원소와 결합하면 다양한 색깔의 물질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원소를 발견했다. 그는 갖가지 색깔을 만들 수 있는 이 원소를 이리디움 IRIDIUM, 금속 원소 기호 IR 번호 77번이라고 이름 지었다. 하위의 신 가운데 뮤즈들 MUSES, 단수는 MUSE는 즐거움을 상징하고 있다. 제우스의 딸인 이 9명의 아름다운 여신들의 어머니는 티탄족 무네모시네 MNEMOSYNE 였다. 이 이름은 그리스어로 기억을 의미하며 오늘날의 MEMONIK이라고 하면 흔히 기억에 관련된 것, 특히 기억력을 돕는 것을 뜻한다. MEMONIK
ICS는 기억 수리나 기억 증진법을 뜻한다. 뮤즈들은 여러 예술 분야의 여신들이었다. 요즘으로 치면 그녀들은 엔터테인먼트의 여신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들은 특히 시적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여신들이었다. 고대 시인들뿐 아니라 근대의 시인들까지도 영감을 얻기 위해서 뮤즈에게 기원한 다음 작품을 쓰곤 했다. 문자를 사용하기 전까지 시는 암기해서 낭송하는 것이었다. 그 사실을 감안한다면 시의 영감을 뜻하는 뮤즈가 기억의 여신 르네모 신의 딸이라고 생각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게다가 고대의 시나 희곡 및 암송 작품들은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공연되었다. 따라서 이 아름다운 소리는 MUSIC, 뮤직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뮤즈를 섬기기 위해 지은 신전에서는 학술과 연구 활동도 이루어졌다. 이 신전의 이름은 뮤지엄 MUSEUM이라고 알려져 있다. 오늘날 이 말은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 예술이나 과학 분야의 귀중품을 수집, 소장하기 위해 지은 건물을 일컫는다. 9명의 뮤즈들은 제각기 예술의 한 분야씩을 책임졌다. 그 가운데 칼리오페 CALLIOPE는 뮤즈들의 우두머리로 거론된다. 그녀의 이름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나왔다. 현재 이 이름은 연주를 하면 기적 소리가 나는 악기를 뜻한다. 특히 서커스 행렬이나 회전 목마에서 칼리오페로 연주하는 음악을 흔히 들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발랄하고 명랑하기는 해도 아름다운 목소리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클리오, CLIO, 무엇에 대하여 말하다 라는 뜻은 역사의 뮤즈였다. 에라토, ERATO와 우라니아, URANIA는 에로스와 우라노스를 여성형으로 바꾸어 부른 뮤즈들이다.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에서 연애시의 뮤즈 에라토가 나왔으며, 하늘을 뜻하는 우라노스에서 천문학의 뮤즈 우라니아가 나왔다. 에우테르페, EUTERPE, 아주 기뻐하다 라는 뜻은 일반적인 음악의 뮤즈였다. 반면에 폴리휘մ니아, 폴리휘m니아, POLYHYMNIA는 종교음악의 뮤즈였다. 이 뮤즈의 이름은 여러 성가곡을 의미한다. 아직까지도 HYMN은 종교적 내용이 담긴 노래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탈리아, TALIA, 꽃이 피다 라는 뜻은 희극의 뮤즈이며, 반면에 멜포멘의 MELPOMEN이 노래하다 라는 뜻은 비극의 뮤즈이다. 마지막으로 테르프시코레, TERPSICHORE는 무용의 뮤즈이다. 이 이름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까지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조금 우스개로 말할 때 무용을 TERPSICHOREANART라고 표현할 때도 있다. 초기에 발견된 소행성 가운데 3개는 여러 뮤즈의 이름으로 지어졌다. 18번 소행성은 멜포멘에, 22번 소행성은 칼리오페, 23번은 탈리아라고 이름이 붙였는데
붙었는데 이 모두가 1852년에 발견되었다. 뮤즈 이외에도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무리들로 그라티아이, GRATIAE 라고 알려진 세 자매가 있었다. 이들은 여성의 매력을 담당하고 있는 여신들이었다. 이들을 영어로 표현하면 물론 The Three Graces, The Three Graces, GRACS 이다. 여기서 파생된 graceful, GRACFUL 우아한 품이 있는과 GRACIOUS 호의적인 친절한 등의 표현은 잘 알려져 있다. 자, 이제 이어서 다음 내용은 소행성의 이름을 남긴 여신들, 소행성의 이름을 남긴 여신들 내용을 읽어가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소행성은 어떤 점에서 하위에 머물고 있는 여신들의 이름을 현대 언어로 전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5번 소행성의 이름인 아스트라이아, ASTRAEA는 그리스어로 별이란 뜻이다. 하지만 본래 그 이름의 주인은 정의의 여신 역할을 했다. 그녀는 황금 시대가 끝날 무렵 마지막으로 대지를 떠난 여신이었다. 그리스인들은 그녀를 궁도의 6번째 별자리, 즉 처녀자리 VERGO에 올려놓았다. VIRGO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보통 날개가 달려있고 한 손에 밀집 한 단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여기서의 밀은 스피카, SPICA라고 불리는 밝은 별로, 그 뜻은 곡식의 이삭이다. 실제로 이 별자리가 일몰 중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파종기가 다가왔음을 뜻했기 때문에 경작과 관련하여 아주 기묘한 지표로 쓰였다. 6번 소행성은 젊음을 뜻하는 헤베, HEBE이다. 헤베는 젊음의 여신이었고 가니메데스가 그녀의 업무를 인수받기 전까지는 신들의 시중을 도맡아 했던 여신이었다. 10번째 소행성은 휘게이아, HYGIEA, 건강이라는 뜻이다. 그녀는 아스클레피오스의 딸이자 건강의 여신이었다. 그녀 HYGIENE, 위생학이라는 단어는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아스클레피오스의 또 다른 딸은 파나케아, PANACEA, 그리스어로 만병통치약 이라는 뜻인데 오늘날 이 이름은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내는 방책을 뜻하는 말로도 사용된다. 로마인들에게 히게이아와 동일한 신으로 간주되었던 건강의 신은 살루스, SALUS였다. 그래서 SALUTARY란 단어는 건강한, 이로운 이란 뜻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인사를 나눌 때는 보통 그 사람이 건강이나 행복을 바라는 뜻에서 안녕하세요 라고 한다. 그래서 SALUTATION, salutation, 인사 경례이나 salute, SALUT, 인사하다, 인사 경례라는 말은 모두 인사라는 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SALUTATORY는 내빈에 대한 인사말. 12달의 이름들도 모두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그 이름과 관련된 신을 한 명 더 소개하겠다. 3월 MARCH, MARS, 5월 May, MAIA와 5월과 6월 JUNE, 주노, JUNO의 유래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다. 이 밖에 문의
신이었던 야누스 JANUS와 관련된 달 이름이 있다. 야누스는 문의 신이었기 때문에 시작,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입구와 끝, 문을 통해 나가는 출구를 주재하는 신이 되었다. 그는 흔히 한쪽은 앞을 바라보고 또 다른 쪽은 뒤를 바라보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것으로 그려졌다. 1년 중 1월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해를 마감하는 시기이다. 때문에 과거를 추억하고 미래의 희망을 가져보는 달로서 기념되었다. 그래서 이 달을 야누스의 이름을 따라 JANUAR와 제뉴어리라고 불렀다. 또한 건물 입구에서 그 건물을 지키는 사람도 제니터 JANITOR 수위, 건물 관리인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외 나머지 달들의 명칭은 신화에서 유래하지 않았다. 사실 로마 신화에는 생활의 여러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하위직 신들이 많이 있었다. 어떤 여신은 아기의 첫걸음을 담당하고 어떤 여신은 아기의 첫일을 담당했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사람을 책임지는 특별한 신들과 요정들도 있었다. 로마인들은 이 요정들은 게니우스, GENIUS, 영어로는 지니어스라고 불렀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짓는 개인적인 특성을 그 사람의 재능, GENIUS이라고 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지능이나 창의력 면에서 훨씬 뛰어날 때 마치 그는 누군가의 특별 보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초자연적 존재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지 않고서는 일개 사람으로서 재능이 그토록 뛰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앞길을 가르쳐주는 요정이라고 생각되었다. 사실 그는 일종의 게니우스라 할 수 있다. 각각의 사람을 담당하고 그를 일깨워주는 요정을 그리스어로 다이몬 DAIMON 이라고 했다. 그런데 초기에 기독교인들이 한 인간을 지배하는 요정은 누구든지 악하다고 간주하게 되면서 이 말 영어로 DEMON은 일종의 악마를 뜻하게 되었다. 더 다음 나온 내용은 반란의 태풍, 반란의 태풍, 티폰 내용을 읽어가면서 내용을 봅니다. 그리스인들의 상상력은 단지 신이나 반신에 관한 신화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온갖 형태의 괴물들을 상상해냈다. 대부분은 엄청난 크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존재로 생각되었다. 이미 말했듯이 거인족과 키클롭스들 그리고 티탄족들이 그러했다. 반란은 제우스가 티탄족을 물리치고 우주의 지배자가 된 후에도 종종 일어났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이 이야기로 그리스인들에게 정복당한 민족들이 수차례 반란을 일으켰을 거라고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신화에서 거인족들의 반란에 대한 이야기들은 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테나는 엔켈라도스 ENCELADUS라는 거인족을 그의 크기만한 바위로 내리치고 쳐부수었다. 이 바위는 어찌나 컸던지 지금도 지중해의 시칠리아 섬이 되어 남아있다. 신화에서는 여러 올림퍼스 신들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 자신들의 특성을 한껏 이용했다고 나와있다. 예를 들어 헤파이스토스는 거인족 MIMAS를 죽일 때 금속을 녹여 그에게 들이부었다. 아테나가 거인족 팔라스를 죽이고 그 이름을 가져갔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도 바로 이 전쟁터에서 벌어졌다. 오늘날 그 반란의 흔적은 토성의 위성들에 남아있다. 1789년 허셀 천왕성을 발견한 천문학자 허셀은 토성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위성을 발견했다. 그는 이 위성들의 이름을 티탄족의 이름으로 이름에서 따오지 않고 미다스와 엔켈라도스라고 지었다. 그래서 올림포스 신들에게 맞서 정탈전을 벌인 거인족들은 똑같은 일을 벌였던 티탄족과 합리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는 오토스와 에피알테스라는 두 거인족이 올림포스를 공격했다. 그들은 OSS의 산 위에 그 근처의 펠리온 PELION 산을 옮겨 쌓아올린 다음 거기 올라가 올림포스 산을 내려다보려고 했다. 결국 그들은 죽었지만 TOPILE 펠리온 PELION upon UPO는 어디 위에 OSSA라는 구절은 아직도 남아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뜻하게 되었다. 가장 아슬아슬했던 반란은 그 다음 반란이었다. 대지의 여신 가이아는 자신의 거인족 자식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분을 참지 못했다. 그래서 가장 험악하고 거대한 거인족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티폰 TYPHON이었다. 그는 키와 몸집이 수백 마일이나 되었고 그 손과 다리 끝부분은 뱀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한동안 올림포스 신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다. 한 번은 아프로디테와 에로스가 강둑에서 티폰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들은 공포에 질린 나머지 강물로 뛰어들었다. 거기서 그들은 물고기로 변신하고서야 겨우 탈출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 물고기들은 12번째 공도 물고기 자리 PISCES가 되었다. 마침내는 제우스가 티폰과 대결을 벌이게 되었다. 한동안 제우스는 흠씬 두들겨 맞았고 하마터면 죽을 뻔하기도 했다. 그리고는 격렬한 싸움이 다시 한 차례 벌어졌는데 결국 제우스가 티폰에게 벼락을 내리고자 가까스로 승리를 거두었다. 그 격렬한 싸움의 묘사가 무척 재미있었기 때문에 이 신화는 꽤 유명해졌다. 그 후 티폰의 이야기는 중세의 아랍인들을 통해서 동남아시아까지 전해졌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이 말이 태풍이라는 뜻의 타이푼 TYPHON으로 변형되어 쓰이고 있다. 인도양에서는 사이클론 CYCLONE 멕시코만에서는 허리케인 HURRICANE 한 번은 올림포스 신들이 제우스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로 끝난 적이 있었다. 그때는 마침 거인족 3형제 중 한 명이 제우스의 편을 들어주었다. 그는 바로 100개의 팔과 50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브리아레우스 BRIAREUS 였다. 이에 유래하여 형용사 BRIAREAN은 가끔 이것저것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말할 때 사용된다. 거인족 중에는 제우스가 아닌 올림포스 신과 싸웠던 존재도 있었다. 그는 주로 사냥으로 소리를 하고 다니던 거인족 오리온으로 플레이아드들을 쫓아다녀 결국 별무리가 되게 만들었다는 바로 그 거인족 사냥꾼이다. 오리온이 아폴론에게 공격을 감행하자 아폴론은 전갈을 보내 그를 죽이려고 했다. 전갈이 실패하자 아폴론은 아르테미스를 꾀어 그녀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게 그를 살해하게 만들었다. 오리온을 사랑하고 있었던 그녀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오리온을 죽였다는 사실을 몰랐다. 나중에 자기가 오리온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는 슬픔에 잠겼다. 그녀는 곧 명의인 아스클레피오스를 찾아가 그를 소생시켜달라고 간절히 애원했다. 아스클레피오스가 부탁을 들어주자 이제는 지하의 신인 하데스가 분통을 터뜨렸다. 그래서 제우스는 벼락으로 오리온과
피오스를 모두 죽여버렸다. 하늘에서는 아스클레 피오스뿐만 아니라 오리온과 전갈도 자리를 잡게 되었다. 전갈은 8번째 공도인 전갈자리 스코르피오 SCORPIO가 되었다. 앞에서 말한 안타레스가 밝게 빛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바로 이 전갈자리이다. 오리온 자리는 황소 자리와 가깝게 붙어 있고 전갈자리의 반대쪽에 있다. 좀 더 가깝게 붙여 놓으면 다시 싸움이라도 할 것 같은 기세이다. 오리온 자리 근처에는 황소 자리의 다른 쪽에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 시리우스 SIRIUS가 있다. 그리스인들은 시리우스를 오리온이 데리고 다니던 사냥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큰 개 자리 CANIS 카니스 메이저 MAJOR의 일부로 삼았다. 사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시리우스 별은 한여름에 태양과 같이 뜬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태양의 밝기에 이 별의 밝기가 더해져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여겼다. 사실은 그와 다르지만 지금도 여름 날씨 중 가장 더운 시기는 개의 날 DOG Days DAYS 이라고 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시리우스는 태우다 라는 뜻의 그리스어 SCORCHING 스코칭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오리온 자리 근처에는 프로키온 PROCYON 이라는 또 하나의 별이 밝게 빛나고 있는데 그 이름은 게이 앞에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왜냐하면 이 별은 시리우스 별보다 조금 일찍 뜨기 때문이다. 그리스인들은 프로키온을 작은 개 자리 CANIS 카니스 마이너의 별로 여겼다. 이렇게 해서 오리온은 두 마리 개의 도움을 받으며 황소와 맞서고 있는 형상을 갖추게 된 것이다. 경멸과 두려움의 대상 여자 괴물 고르곤. 그리스인들은 경멸과 두려움의 대상 여자 괴물 고르곤 내용을 또 읽어나갑니다. 그리스인들은 반수 반인 대개는 여성의 괴물들을 정밀하게 묘사하곤 했다. 예를 들어 하르파이드 하르피에스 단수는 HARPY은 새 몸뚱이에 여자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려졌다. 처음에 그녀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낚아채가는 바람의 요정들이었다. HARPY는 낚아채다 라는 그리스에서 유래한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그녀들은 더러운 악취를 풍기는 탐욕스러운 존재로 그려졌다. 나중에 그들은 식사하는 사람들을 갑자기 덮쳐 음식을 앗아가거나 주위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리곤 하는 존재로 생각되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음식물이 된 것이다. 더욱 끔찍한 몰골을 한 존재는 세 여인이 있었는데 고르곤들 GORGONS 단수는 GORGON이었다. 사실 고르곤 세 자매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다. 세 자매의 이름에 대해서는 스텐노 힘과 에우리알레 멀리 날다 메두사 여왕이라는 것이 정설이지만 에키드나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 이 이름은 끔찍하다라는 그리스어에서 나왔다. 이들은 날개와 새 발톱을 가졌다는 점에서는 하르파이와 같았지만 머리칼은 꿈틀거리는 뱀의 모습으로 되어 있었다. 한번 본 사람들은 누구든지 돌덩이가 되어버리는 무시무시한 형상이었다. 지금도 혐오스러울 정도로 추한 여인을 빗대어 GORGON이라고 한다. 세 명의 고르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존재가 바로 메두사
MEDUSA이다. 그녀는 가장 나이가 어렸지만 가장 공포스러운 존재였다. 그녀의 이름은 동물학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해파리는 먹이를 찾아 꿈틀거리는 많은 촉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꿈틀거리는 뱀처럼 보인다. 그래서 해파리를 MEDUSA, 메두사라고 부른다. MEDUSA, LOCKS, 메두살록스, 헝클어진 머리채를 뜻함. 고르곤 자매 가운데 또 다른 한 명은 에키드나, ECHIDNA이다. 그녀는 허리까지는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그 아래로는 무서운 뱀 모양을 하고 있었다. 괴상하게 생긴 오스트레일리아산 바늘 두더지 SPINY ANTEAT에게도 똑같은 이름이 주어져 있다. 그것은 몸에 털이 있는 포유류이지만 파충류처럼 알을 낳는다. 이처럼 반은 포유류이며 반은 파충류인 half and half, 반반 동물. 에키드나도 마찬가지로 윗부분은 여성으로 포유류이지만 아랫부분은 뱀으로 파충류였다. 이기 때문에 에키드나라고 도 불리는 것이다. 에키드나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많은 괴물들의 어미였으며 그들의 아비는 티폰이었다. 그런 에키드나의 후손 가운데에는 히드라, 그리스어로 물이라는 물의 괴물이 있다. 이 괴물은 머리가 9개 달린 뱀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머리가 하나 잘리면 곧바로 그 자리에서 머리 2개가 생겨났다.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도 계속 악화되는 조건을 히드라, HYDRA, 헤디드, HEADD, 근절하기 어려운 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히드라도 하늘의 별자리로 남아있다. 궁도의 남쪽 경계선 부근에 4분의 1의 면적을 차지하고 뱀처럼 길게 뻗어있는 별들이 바로 히드라 자리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별 특이한 점이 없다. 해파리 가운데 독이 없고 몸집도 아주 작은 종류가 있다. 이 해파리는 그 크기가 약 2분의 1인치, 약 1.3cm 정도 되고 6개의 촉수로 플랑크톤을 먹고 산다. 그것은 자잘하고 많은 머리가 붙어 있으며 민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민물 히드라라고 이름 붙여졌다. 에키드나의 또 다른 자식은 스핑크스, SPHINX 이다. 이 괴물은 여자의 머리에 사자의 몸통을 가지고 있었다. 스핑크스는 여행객들을 세워놓고 수수께끼를 내고는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스핑크스, SPHINX라고 말한다. 또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도 역시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스핑크스, SPHINX는 과묵한 사람을 가리키는 데에도 사용된다. 이것은 꽉 졸라매다라는 그리스어 본문 뜻과도 아주 잘 맞아떨어진다. 한편 입을 오므릴 때 사용하는 근육처럼 구멍을 조이는 근육을 가리켜 SPHINCTER, 관략근 SPHINCTER, 관략근이라고 한다. 이집트인들은 종종 사자의 몸 위에 자기 왕의 머리를 붙인 동상을 세웠다. 그리스인들은 이것도 스핑크스라고 불렀다. 특히 이집트에는 그 길이가 172피트나 되고 높이가 66피트나 되는 거대한 스핑크스 GREAT, Great Sphinx, SPHINX가 있다. 스핑크스라고 하면 대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스핑크스이다. 에키드나의 또 다른 자식들 가운데는 키마이라, CHIMAERA, 영어로는 키메라라는 괴물이 있다.
이 괴물은 반반 괴물이 아니라 3등분 괴물, 즉 사자의 머리, 염소의 몸통, 종종 등 뒤에 염소 머리가 튀어나온다. 용 또는 뱀의 꼬리로 이루어진 괴물로 입에서는 불을 내뿜었다. 이 괴물은 보통 괴물들보다 훨씬 과격했다. 그래서 CHIMAERA는 상상의 동물이라는 뜻뿐 아니라 터무니없는 생각을 말할 때에도 사용된다. 이 낱말을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대상도 있다. 식물학자들이 식물의 일부분을 다른 식물에 접목하거나 동물학자가 단세포 생물들을 접합시키는 경우 바로 이러한 조합을 키메라라고 한다. 또 키메라는 괴상하게 생긴 상어의 이름이기도 하다. 에키드나의 자식으로는 그 밖에도 이미 말한 케르베로스 CERBERUS 앞으로 말할 네메아의 사자가 있다. 좀 더 간단한 모양의 괴물은 피턴 PYTHON 이라는 뱀이다. 외양은 단지 뱀일 뿐이었지만 크기는 엄청나게 큰 괴물이었다. 그런데 아폴로는 자신의 화살로 이 괴물을 죽여버렸다. 때문에 팔라스 아테나가 된 것처럼 아폴론도 때때로 아폴론 피티오스 APOLLON PYTHIUS라고 불린다. 이 뱀을 무찔렀던 그 장소에 아폴로는 델포이 신전을 건설했다. 사실 피톤은 델포이 신전이 초기 명칭이었다. 아폴론과 피톤의 신화는 그리스 신 아폴론이 주민들의 토착신들을 몰아냈음을 상징한 것이다. 그렇다고 토착신들의 자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신탁을 계시했던 여사제들은 PYTHONESS라고 불려졌으며 델포이 신전에서는 4년마다 운동 경기, 올림피아 경기 다음으로 중요했다가 열렸는데 이 경기를 PTA 경기 PYTHIAN GAMES라고 불렀다. 오늘날 동물학에서도 이 괴물의 이야기를 받아들였다. 보아뱀이나 아나콘다 뱀 같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대한 뱀을 동물학에서는 PYTHON 비단뱀이라고 부른다. 이어서 반인반마 켄타우루스와 유혹의 요정 시렌 내용. 반인반마 켄타우루스와 유혹의 요정 시렌 내용을 읽도록 합니다. 반인반마로 그려진 켄타우루스 CENTAURS는 비교적 덜 무서운 존재였다. 이것은 아마도 말이 없었던 족속들이 맨 처음 말을 탄 기마족들의 습격을 받았을 때 그들을 보고 만들어낸 관념이었을 것이다. 말을 탄 사람들을 본 적이 없던 사람들은 말과 사람이 하나로 붙어있는 줄로 착각하고 공포에 떨었을 것이다. 켄타우루스는 대개 사납고 난폭한 존재로 활과 화살을 가지고 싸우는 모습으로 많이 나타난다. 단 키론 CHIRON은 예외였다. 그는 품위 있고 점잖았으며 지혜로웠다. 그래서 그리스 영웅들을 가르쳤고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의술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키론은 죽은 뒤 9번째 공도인 궁사자리 SAGITTARIUS로 올라갔다. 이 별자리는 보통 활시를 당기고 있는 켄타우루스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리스인들을 비롯한 고대인들은 자신들의 시야에 보이는 공간 안에서만 별자리들을 만들었다. 남극점에 높이 떠 있는 별들은 이집트나 바빌로니아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다. 북반구인들이 이 별들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14세기의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서 남쪽으로 항해하기 시작한 다음부터였다. 그 후 천문학자들은 새롭게 발견한 이 별들을 나누어 별자리를 만들었다. 몇몇 별자리들은 현미경자리,
마이크로스코피움 MICROSCOPIUM 현미경 자리나 망원경 자리 텔레스코피움 TELESCOPIUM과 같이 근대적인 사물들의 이름으로 명명되었다. 그렇지만 그 외의 별자리들은 신화의 전통에 따라서 명명되었다. 따라서 남반구에서도 궁사자리라는 별자리가 생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스 신화의 괴물 중 일부는 무섭기는커녕 아주 매력적인 존재들로 묘사되었다. 예를 들어서 시렌들 SIRENS 영어로는 사이렌은 보통 아주 어여쁜 아가씨들로 그려졌다. 그녀들은 노래를 불러 자신들 곁을 지나가는 선원들의 넋을 잃게 한 다음 자기들 쪽으로 노를 젓게 하고는 이내 바위에 부딪혀 죽게 만들곤 했다. 이 신화는 넓게 펼쳐진 해안의 전경이 평화롭고 사심 없는 모습으로 뱃사공들과 선박을 유혹하지만 바다 밑에 숨겨있는 암초들은 모든 것들을 괴멸시켜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비유하려 했을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남자들 유혹해서 사랑에 빠지게 만든 다음 그가 비참해지는 꼴을 즐기는 바람둥이 여자를 SIREN이라고 한다. 또한 남자들을 그럴듯한 말로 속여서 어쩔 줄 모르게 만드는 것은 사이렌스성 SIREN apostrophe S 성 SONG이라고 한다. 시렌은 종종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닌 가수를 말하기도 하지만 높낮이가 크고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소리를 내는 기구를 말할 때도 쓰인다. 이 기구는 경찰차나 소방차에 부착된 경보기 사이렌을 말하는데 확실히 신화 속의 시렌이 부르는 아름다운 선율과는 차이가 있다. 하르파이들과 마찬가지로 시렌들도 처음엔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데리고 가는 바람의 요정들이었다. 이런 공통점 때문에 종종 시렌들이 하르파이들처럼 새의 몸통을 쥐는 존재로 그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시렌은 늘 바다와 관련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허리 윗부분은 여인이며 밑부분은 물고기인 존재로 더 많이 그려졌다. 즉 인어 mermaid MERMAID가 된 것이다. 그런데 시렌은 조금 괴상한 일 때문에 동물들의 목록에 등록되었다. 바다에서 해우, 바다 SEA 해우 한자말로 하는 거죠. cow COW sea cows 해우 해마라고도 한다. 라 불리는 포유류가 있다. 이 동물은 어깨에서 머리까지 바다 위에 내놓은 채 어미가 자식을 포옹하듯이 새끼를 꼭 껴안고 있는 습성이 있다. 그리고 그 뒷다리에는 지느러미가 달려있다. 선원들이 멀리서 이 동물들을 보면 처음에는 새끼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지느러미가 보이는 것이다. 그 때문에 선원들은 인어를 본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이 황당무계한 착오로 해우와 그 과에 속하는 동물들은 SIRENIA라고 불렸다. 실제 해마는 못생겼고 전혀 시렌 같지 않다. 이 생명체는 원래의 시렌만큼 아름답지는 않지만 그 대신 사람들에게 위험하지도 해를 끼치지도 않았다. 따라서 선원들에게는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신화 속의 시렌 SIREN보다는 해오류 SIRENIAN을 만나는 쪽이 훨씬 다행스러운 일일 것이다. 5장의 내용을 종료합니다. 5장 내용을
신과 인간의 중간자들. 반신과 괴물 이야기 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할 때 CHIRON 카이런이 켄타우로스라고 하는 내용, 켄타우로스. 또 하나는 이제 SAGITTARIUS가 있었죠. SAGITTARIUS 세저테어리어스였죠. 세저테어리어스. 풍수자리 인마공. 종료합니다. 오 장 내용이 신과 인간의 중간자들. 다음은 6장 내용이 이어지는데 6장 내용은 인간 이야기, 인간과 신의 만남이라는 내용이 6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6장에서는 프로메테우스 또 제우스의 복수와 판도라, 인간의 오만과 신들의 복수. 6장의 내용을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니 다음 내용이 인간 이야기. 종료합니다. 내가 해줘야 돼요? 빨리 해. 이거 누르면 되죠. 맞나? 이거 누르면 종료죠 이게. 계속 아니 뜰 때까지 더 누르라고? 살짝 태고 있어요. 살짝 태고 있어요. 뭐가 뜰 때까지. 다시 더. 다시 손가락 태고 살짝 태봐. 중단도 못하니. 아휴. 살짝 터치해봐요.